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민주연합 노동자 조직국장 최진호. 처음 보신 분들 너무 많아서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할 건 근로기준법 둘러보기입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우리 노동의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인데, 혹시 근로기준법 전문을 다 읽어보신 분,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법률인데 근로기준법 전문을 다 읽어보신 분 없어서 있어요? 제가 믿고 선물 드립니다. 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강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회자됐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까 우리 리물리언 행진곡 할 때 날짜가 정확히 나왔었는데, 화순 지부장님 정답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근로기준법과 함께 분신사나에 가시면서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화두로 등장한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자, 근로기준법은 언제 최초로 제정됐을까요? 아니, 70년에 돌아가시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돌아가셨다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소리잖아요. 근로기준법은 전쟁 중에 제정됐어요. 한국 전쟁 중간에 1953년 5월 1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법률 118호로 제정이 됐는데, 그때 근로기준법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전쟁 중이고 남북이 상호 대치하는 과정이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체제 선전용으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이렇게 법에 보장된 게 이렇게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함께 읽는 게 오늘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저 혼자 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0분 걸리는데, 같이 읽으면 시간이 한 3-4배 들어가니까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어찌됐든 축약하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태일은 어릴 적부터 가난한 환경 탓에 12살 때부터 밤낮으로 일하며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엔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시다라고 불리는 미싱사 보조일을 하게 됩니다. 시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본 노동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어린 10대 소녀들이 각장같이 비좁고 먼지만 가득한 공장에서 잠이 오지 않는 주사를 맞아가면서 일하다가 폐렴이 걸리면 가차없이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이 열악한 평화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던 전태일은 1968년 우연히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발견한 전태일은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꺼내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보회와 상동 친목회를 만들어 자신과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된 전태일은 해당 내용과 함께 평화시장의 비참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전태일이 제출한 진정서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평화시장에 대한 노동환경 상황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태일은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도 진행했지만, 국가에선 전태일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전태일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전태일이 진정서와 시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그 어떠한 곳에서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자 전태일은 자신의 한 몸을 바쳐 이 끔찍한 노동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굳힌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경찰들의 진압을 피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전태일의 희생 이후 전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의 뒤를 이어 집단 투쟁을 진행하였고 정부는 생전 전태일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 덕에 이후 노동자들의 정기 건강진단, 일요일 휴무, 노동자 인권 개선 등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동자로서 누리고 있는 권리의 기틀은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했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는 근무 환경에 22살 아주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숭고하고 끔찍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 영상 내용 중에 하나는 좀 바로잡아야 돼서 없었던 휴일이 생긴 게 아니라 법에 있었어요. 휴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한가함으로써 그 내용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그게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리려고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전태일 열사가 살아계실 때 근로기준법을 받았는데 전태일 열사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다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소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전태일 열사의 같은 연배 전태일 열사가 47년생 대학생 친구가 나중에는 우리 전태일 열사를 정리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전태일 평전을 쓰는데 그 대학생 친구였던 그분 성함은 누구일까요? 조씨 아닙니까? 문신우! 대학생 친구였던 전태일 평전을 나중에 정리해서 쓰신 분입니다. 사금성! 오! 손! 오. 네네네네. 자, 이 책 쓰신 분입니다. 이 책 쓰신 분. 자, 이제 근로기준법 볼 건데요. 근로기준법이란 개별적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이건 뭐냐면 개별 간의 근로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인데 원래 개별 간의 근로는 민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다 보면 근로자가 지위가 열악한 지위다 보니까 불리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최소한 뒤에 또 나올 텐데 최소한 이런 기준은 돼야 된다라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고 집단적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뭐죠? 이것도 문제 낼게요. 집단적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 네, 통상 노조법이라고 하는데 풀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네. 지부장님도 우리 전태일 열사 정신 잘 기르시라고 있잖아요. 집단적 노사관계가 구별되는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법이다. 아까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헌법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헌법 33조 근로자의 국민은 자신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교섭하고 노동조합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는 거고, 이건 그 앞쪽 32조 3항에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이 법 밑으로 가면 무효가 된다. 라는 겁니다. 최저 기준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최저 기준이 아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근로기준법에 이따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거의 최저 기준이에요.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최저 요건 해야 된다. 퇴직금은 31분 이상을 줘야 된다.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손 들고 하나 받으셨으니까 위원장님이 땡 탈락시켰습니다. 자, 네, 정답입니다. 연차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자는 한 달에 개근하면 하나씩 해서 11, 그리고 2년에 하나씩 늘어서 25개를 상한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전 독후감 받으셨으니까 전태일 평전 독후감도 한번 써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진짜로 오늘은 둘러보기만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장 총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벌칙까지 해서 12장 116조로 되어 있고 부칙 8조가 되어 있는데, 부칙은 개정된 내용들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116, 벌칙까지 116개로 있는데 이게 일장 총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노동 헌장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위에 건 신성실까지 균등처우까지 되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 중에서 제일 강한 벌칙 조항이 적용돼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총칙에 이렇게 됐습니다. 목적, 정의,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 착취의 배제, 국민권 행사의 보장, 적용 범위 두 가지 있고요.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라도 한번 조문까지 다 읽을까 했는데 그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가시고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뒤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 제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적용 제외 규정이 중요할 건데 나머지는 적용되니까 상관없고 적용 제외가 법령 및 취업규칙 등 게시하는 거 원래 이거 게시 안 하면 이것도 과태료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데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 해도 된다. 정당한 이용 해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도 안 돼요. 해고 사유 서면 통보 안 해도 돼요.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안 돼요.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 근로 제한, 연장 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연차 생리 이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근로계약에 관련된 겁니다. 15조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6조의 계약기간, 17조의 근로조건의 명시, 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조건 위반,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입니다. 이것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그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위반되는 그 부분에만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의 제목을 쭉 말씀드리는 게 이게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기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계약 그리고 하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서조항으로 연구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이게 97년에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리해고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하면서 이 기준이 들어갔던 겁니다. 어쨌든. 우선 재고용은 정리해고로 해고된 자가 그 업무로 다시 인원을 뽑을 때는 정리해고됐던 인원들을 우선 재고용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 안 하면 30일 내에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 해고 사유 중에 서면통지 안 하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보면 서면 통보하지 않는 부당해고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3개입니다. 서면 통보 안 하는 거, 양형이 과하다는 거, 양정 과하다. 또 하나는 절차적 하자. 이 정도 3개 정도가 되면 우리가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 29조 조사 30조 부재명령은 노동위원회 관련된 것일까요? 쭉 31조부터 33조까지는 우리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쭉 진행되는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도 보면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분 이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분이 아닙니다. 31분 이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최저 기준이니까 사실은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우리 단협에 다 장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1분 이상. 그래서 우리가 단협을 통해서 쟁취하는 퇴직금 누진제, 그럼 31분 이상이 되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가장 유력한 제도는 뭐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단체 해방이 짱이다. 그겁니다. 어쨌든 제가 조항들 하나하나 읽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40조 취업 방해 금지 저것도 최고형입니다. 5년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로자 명부 작성해야 되고 계약 서류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해고 관련해서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뭐 노동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리해고를 위한 추가적 조건은 맨 밑에 쪽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징계이고 아까 정당성 말씀드렸죠. 통념상 타당한가, 사유가 있는가, 양형 자체가 근로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로 강한가 이런 거고요. 해고 등의 제한, 세 가지 관련해서는 저때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저것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고 예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통보 아까 말씀드렸고 부당해고 구제 시청은 부당해고 구제 시청은 여기서 문제 또 하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오늘 사유가 발생했어요. 사유가 발생했어. 해남지구 김정모 지부장 해고해요. 오늘 사유가 발생했어요. 언제까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90일. 네, 맞습니다. 90일.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사유가 소멸돼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겁니다. 3장에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체불 사업주, 이게 새로 된 거예요. 임금 체불 관련된 게 10월 22일 날, 이번 10월 22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하도 체불이 많으니까 우리는 자치단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 조선 현장, 도급,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체불 사업주 없게 하려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체불임금은 퇴직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그래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어떻게 개정됐냐면 재직자도 가능해요. 내가 오늘 20일이 월급날이에요. 월급날이 20일인데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정한 가산이자 2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 지원 등 제한 국가의 제도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 배제한다는 거고요. 명당 공개한다는 거. 업무 위탁은 우리 민간이 다 같이 이런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근로복지국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불 사업주 못 도망가게 출국 금지 이런 것도 내놨어요. 손해배상 청구, 도급사업, 건설사업, 건설업 이게 그런 거예요. 건설 아까 말씀드린 건설 조선도 배 만드는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건설이 사실은 체불의 위험이 제일 많이 노출돼서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해놨다는 거고요. 비상시 지급은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먼저 좀 임금을 주세요 하면 내가 청구하면 내가 근로한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11월 달 임금이 20일에 나와요. 근데 내가 11월 10일 날 급해. 나 10일 날 그 돈이라도 좀 주세요 하면 10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될 때, 나는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될 때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임금의 시효, 임금 채권의 시효는 언제까지죠? 이건 다 아시죠? 네,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자, 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교부 방식은 임금 명세서를 카톡으로 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저쪽 썼잖아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내용은 뭐냐면
임금명세서 예시 있는데, 자, 내 임금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고, 공제된 게 어떻게 되고, 자,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가,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임금명세서에. 그리고 이거 임금명세서 교부 지키지 않으면,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된다? 자, 화순군청에서 전체한테, 예를 들어 공무직 500명이라 합시다. 500만한테 전체 교부 안 했어. 어떻게, 한 번 실수했는데 500만원일까요? 아니에요. 500명한테 500만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임금명세서 이렇게 봤죠? 다음은 근로시간과 휴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봐봐요. 근로시간 다음에 55조의 휴일, 56조의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 왜 휴식 쪽에 있을까요? 지양하라는 거예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시간의 수당이 코드로 연결돼서 우리 어찌됐든 바쁘니까 그 시간의 수당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하는 욕심은 알겠는데, 법의 취지는 연장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근로 시키면, 휴일근로 시키면 니네 50% 가산해서 임금 줘,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조부터 57조까지 그 탄력근로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통해서 그 연장근로를 제한을 한시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 주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작년에 판례를 내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법원의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일주일에 1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엔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탄력근로제 시행하자 해서 어떤 게 해석을 했냐면, 연속근로 사이에 11시간만 휴식을 주면 된다. 11시간만. 그러면 최대 몇 시간까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냐면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어떤 게 69시간이 됐을까요? 자,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1시간은 쉬게 해줘야 돼요. 11시간을 빼면 몇 시간 남죠? 몇 시간 남아요? 네? 자, 13시간이 남습니다. 13시간이 남으면 13시간이면 휴게 시간이 얼마 있어야 돼요? 1시간 30분 있어야죠. 4시간마다 30분 주면 되니까. 그러면 11시간 30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곱하기 6일을 시킬 수 있으니, 주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6일을 시킬 수 있으니 11.5 곱하기 6 하면 69간.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몰아내지 않고는 뭐 우리에게 굉장히 관련 있는 직무급제부터 시작해서 쭉 올 수밖에 없다. 우리 투쟁으로 돌파하고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유급 휴가의 대체, 적용의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연차 유급 휴가는 다 아시죠? 1년 미만자는 한 달을 만등하면 하나가 생기니까 11,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5개부터 시작해서 홀수마다 하나씩 늘어서 25개를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보상 주셔야 되죠.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61조에
사용 촉진이라는 걸 하면 보상 의무가 면제돼요. 사용 촉진은 6개월 전에 당신 이렇게 연차가 남아있어요. 연차 사용 계획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안 내. 그러면 2개월 전에 당신 휴가 10개가 남았어요. 2개월 전이면 10월 말 정도 되겠죠? 당신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개별한테 통보를 해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상 안 해줘도 됩니다. 그게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입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이 며칠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휴일 손 들고 자 1년 탈락 이제부터 1년 안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일 네 총 며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 하나 있어서 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만 휴일이에요. 이거 최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단협에는 유급 휴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이 있는 데도 있고, 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휴일이 있고, 그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거기가 대체 공휴일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우리 단체력으로 휴일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휴게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3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대기시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출근해서 체조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체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5장은 여성과 소년입니다. 어쨌든 여성과 소년은 특별히 근로에 있어서 좀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장으로 특화시켰습니다. 최저 연령과 취직 인원 등 사용 금지, 연소자 증명서, 근로계약, 임금의 청구, 근로시간,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시간의 근로, 객내 근로의 금지,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 태아 금지 시간 허용, 육아 시간. 다음에 또 여기까지구나. 75조까지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월 22일 날 바뀐 게 있습니다. 임산부 보호 관련해서 출산휴가 가잖아요. 출산휴가가 90일이잖아요. 이번에 바뀐 게 100일로 된 게 있어요. 미수가 부분이 새로 바뀌어서 100일로 됐고요. 12주, 36주 이렇게 해서 12주 미만 36주 이상은 안 되는데 이게 32주로 당겨졌어요. 어쨌든 임산부가 임신 초기와 말기 이때가 어찌됐든 위험하니 그래서 그 전 법에는 36주 이후였는데 32주 이후로 확대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육아시간 이런 게 다 일가정 양립 남녀교육평등법 쪽에서 되는데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연령은 18세 미만, 15세 미만. 그런데 어쨌든 친권자의 동의가 있고 친권자가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소년을 어쨌든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 법 조문에 담겨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과 보건은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안전과 보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추가됐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게 일상으로,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일 잘 시키려고 했지 내가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76조의 2의 3에서 정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누가 해요? 신고는 누가 해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조사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어로 하면 right now. 자, 영어를 좀 잘해서 조치는 어쨌든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분리다든가 뭐 휴가를 준다든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이것도 처벌 조항이 셉니다. 그리고 효력은 뭐 산재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 자,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어차피 며칠 일하다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네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 전화하거나 기차 타거나 하면 항상 방송 나오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직장 고객 응대 근로자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폭언이나 폭행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안내방송 나오죠. 우리 전화 문의할 때나 기차 탈 때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고객과의 관계는 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검토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제가 그 노동조합에서 받았는데 저희도 괴롭힘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례였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자, 위원장님이 팀장이고 본부장님이 팀원이야. 프로젝트를 본부장이 담당하고 제출을 해. 근데 위원장이 보기에는 성이 안 차. 마음에 안 들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반려를 해. 계속 반려를 했어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업무의 적정 범위,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만큼 형편이 있냐 하면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재해보상입니다. 사실은 재해보상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휴업보상과 장애보상, 유족,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보상 청구권. 이 밑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기관에서 관련됐는데 사실 87조에 의해서 대부분이 해소돼요. 그러잖아요. 다른 법률이나 이런 데 해서 되면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안전보험, 어쨌든 우리 산재보험 들잖아요. 그 보험에서 이것들이 이 요양급여액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산재를 따르면 된다. 9장은 취업규칙입니다. 자, 보시죠.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기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뭐 단협에 위반하면 안 된다. 단협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 96조에 있죠. 단체 협약의 준수. 그래서 뭐 기숙사 생활의 보장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뭐 조합원들이 뭐 기숙사 생활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흔치 않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아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감독관. 아까 우리 처음 영상 봤을 때 전태일 열사가 노동부 찾아가서 근로감독관한테 억울하고 부당한 사정들 이렇게 됐으니까 조치를 요구했는데 근로감독관 뭐라 했어요? 두고 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우리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관인지 아시죠? 노동법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가기 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헌장적 개념들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가장 5년에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좀 되는 게 3년에 3천만 원, 2년에 2천만 원, 사항에 따라서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게 벌칙 중에서 아까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게 반사 불벌죄예요. 그 해당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있는 부칙은 시행일이에요. 아까 이게 바뀐 거거든요. 24년 10월 20일 날 바뀌어서 아까 상습체벌 출국 3, 4, 5조 연차 유급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거였는데 언제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너무 속도를 빨리 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11분 됐는데 제 얘기는 이제 끝났고요. 제 얘기는 끝났고 어쨌든 제가 원래 오늘 하고 싶었던 건 진짜로 여러분들하고 근로기준법 조문을 다 읽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근로기준법이 법을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예를 들어서 그 법에 맞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이 법에 따른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살피려면 사실은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기준법은 정말로 한 번쯤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으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관련 이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법이니까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법률들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 뭐예요? 혹시 헌법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법의 꼬태가 되는 건 헌법이에요.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조례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관련 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지방자치 법규 시스템 가보면, 지방자치 법령 가보면, 우리는 조례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무조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훈령 아니면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법이 없어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라는 모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바꾸자. 최소한 공무원과 공무직을 멀기해지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법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는 좀 해보자. 자, 헌법, 두 번째 근로기준법, 세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냥 지금은 인터넷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쭉 나와요. 그래서 3단 비교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쭉 이렇게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근로조건이 이렇게 결정되어지구나. 내 삶이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했는데 저로 빨리 끝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